그날 밤 김민준 회장은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아들 지훈이 갑자기 내일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와 식사하겠다고 말했다. 큰일은 아니었지만 민주는 잠시 멈칫했다. 아들은 한 번도 누구를 집에 데려온 적이 없었다. 너무나 태연한 아들의 태도가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다. 민주는 고개만 끄덕이고 더는 묻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이미 한 발 앞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민주는 이른 아침부터 거실에 앉아 있었다. 마음이 급해서가 아니라 아들이 선택한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름은 최유진. 아들이 전에 말했던 그대로였다. 대기업 마케팅 팀장이며 가까운 친척 없이 어릴 때부터 자립했고 말은 신중하고 옷차림은 단정했다. 눈빛은 예의 바르고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식사 내내 유진은 어른들이 현대적이면서도 착한 여성에게 기대하는 모든 모습을 보여주었다. 심지어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마저 1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할 때도 목소리는 담담했고 불평 한마디 없었다. 민주는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는 세상을 충분히 겪어봤기에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남는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쉽게 사람을 믿는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아들은 달랐다. 유진을 바라보는 아들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다. 그녀의 말 한마디, 일에 대한 작은 이야기, 어려움과 노력에 대한 모든 것을 아들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거들었다. 유진은 반박하지도 지나치게 겸손하지도 않았다. 딱 가식적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만남은 완벽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지만 바로 그 완벽함 때문에 민주는 불안감을 느꼈다. 정말 좋은 사람은 첫 만남에서 너무 완벽하지 않은 법이다. 뭔가 어긋나거나 꺼림칙한 구석이 있어야 진짜 사람 같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날 밤 서재에 홀로 앉아 민주는 유진이 집에 들어설 때의 눈빛을 떠올렸다. 남자친구 집에 처음 오는 여자들에게 흔히 보이는 망설임이 전혀 없었다. 대신 아주 능숙한 주도적인 태도가 있었다. 잘못된 것은 없었지만 어딘가 미리 준비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 민주는 의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맨손으로 시작해 지금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고 이번 직감은 그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유진이 가난해서가 아니었다. 그 자신도 16살 때 생계를 위해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제대로 된 신발 한 켤레 없었다. 부모도 친척도 없이 낡은 구두 닦기 통과 몇 개의 솔,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두 다리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출신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아들과 평생 함께할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 않는 진실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그날 민주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일은 평소처럼 흘러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다. 아들의 행복을 깨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제대로 된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그는 오랜 친구에게 연락했다. 예전에 무대 분장 일을 했던 친구였다. 이유를 묻지 않고 친구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자네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건 처음 보네. 민준도 웃었지만 마음속은 해상이 아닌 준비로 가득했다. 그날 저녁, 그는 혼자 차를 몰고 아들이 전에 언급했던 레스토랑 근처로 갔다. 아들은 주말 데이트 계획을 무심코 흘렸었다. 도심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였지만 그에게는 계획을 세우기에 충분했다. 그는 차 안에 앉아 길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비싼 간판들에서 나오는 불빛이 차창에 반사되었다. 그는 3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전봇대 뒤에 숨어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서 있던 모습. 더러운 구두들이 그를 지나쳐 갔지만 멈추지 않았다. 고급 차에서 내리는 남자들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배웠다. 사람은 지위가 아니라 이용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인격이 드러난다는 것을. 이번에는 자신의 옛 모습을 이용해 유진의 마음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똑똑히 보기 위해서였다. 그는 아들이 말만 번지르르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따뜻한 눈길조차 주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둘 수 없었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은 거실에 있었다. 여전히 연인을 이야기할 때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다음 달에 상견례를 할 계획이라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그저 듣기만 했다. 조언도 반대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이 아버지, 그 사람 어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그저 좀 더 지켜보자꾸나 라고 대답했다. 그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어떤 것들은 사람들이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이었고 그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신문을 읽지도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지도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평생 써야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계획을 준비하는 것. 그 계획은 누군가를 폭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 미래를 만들어준 아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예전에 무대 분장을 했던 오랜 친구에게 전화했다. 이유를 묻지 않고 친구는 딱 한마디만 했다. 주소 보내. 갈게. 2시간 후 3층의 조용한 서재에서 친구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안에는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화학약품, 가발, 파운데이션, 주름을 만드는 왁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민주는 분장하는 내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악스가 겹겹이 발리고 흰 머리카락이 꼼꼼하게 붙여졌다. 낡고해진 셔츠, 색바랜 바지, 굽이 다른 신발. 친구가 손을 멈췄을 때 그는 일어나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얼굴은 더 이상 건설 그룹 회장이 아니었다. 길가에서 구두를 닦으며 살아가는 집 없는 노인이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선명하게 밀려오는 옛 기억 때문에 가슴이 아팠다. 친구가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못 알아볼 겁니다.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번에는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꿰뚫어 보기 위한 것임을 그는 알았다. 토요일 오후, 민주는 레스토랑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다. 그는 낡은 구두닦이 나무 상자와 작은 접이식 의자, 그리고 낡은 신문 몇 장을 챙겼다. 그는 입구를 마주보는 자리를 골랐다. 모든 손님들을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곳이었다. 아무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주말 서울 길거리는 원래 붐볐고 그처럼 조용히 한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더욱 쉽게 지나쳐졌다. 그는 기다리기 시작했다. 시간은 평소보다 더디게 흘렀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 웃고 떠드는 커플들을 하나하나 눈여겨보았다. 몇몇 사람이 멈춰서서 구두를 닦겠냐고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천 원과 짧은 대화, 동정 어린 시선이 오갔다. 아무도 그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몰랐다. 아무도 왜 노인이 그곳에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조용히 앉아 있는지 묻지 않았다. 저녁 7시가 가까워졌을 때 익숙한 차가 나타났다. 그는 아들을 즉시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 옆의 여자도. 그들은 함께 웃으며 차에서 내렸다. 아들은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유진은 오늘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었다. 얼굴은 꼼꼼하게 화장했고 미소에는 빈틈이 없었다. 그녀는 아들의 팔짱을 끼고 레스토랑 로비로 함께 들어섰다. 하지만 1분도 채 되지 않아 유진은 휴대폰을 꺼내 들고 그가 앉아있는 곳 근처에서 멈춰섰다. 그녀는 아들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손짓하고는 등을 돌려 휴대폰을 귀에 댔다. 민주는 몸을 더 낮추고 나무 상자를 닦는 척했지만 기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다. 나 지금 레스토랑이야. 그 금수저 도련님이랑 밥 먹으러 왔어. 유진의 목소리가 작게 웃었다. 집안이 장난 아니야. 아버지가 무슨 아파트 단지 여러 개 주인이라는데? 얼굴은 까다로워 보이지만 구슬리기 쉽겠지. 민주는 숨을 참았다. 걱정 마. 나 연기 잘하는 거 알잖아. 착하고 똑똑한 척하면 돼. 결혼만 하면 다 내 거 되는 거지 뭐. 그 아버지는 늙어서 오래 못 살 것 같고.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는 여전히 조용히 있었다. 그 아들은 강아지처럼 순진해. 생각해봐. 결혼하고 나면 저택에서 살면서 돈 걱정 없이 살 텐데. 더 이상 힘들게 일할 필요도 없고 누가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 이건 완전 황금 기회야. 침묵.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웃었다. 응, 사랑. 사랑은 하지. 근데 돈도 사랑해야지. 요즘 세상에 돈 안 사랑하면 뭘 사랑해? 민주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충격 때문이 아니었다. 그 대화 속 단어 하나하나를 그는 사회 밑바닥에서 뒹굴던 시절에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말하는 사람은 아들이 아내로 맞이하려던 여자였다. 통화가 끝났다. 유진은 그가 앉은 곳을 겼는지라더니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에 진 나무 상자가 마치 그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한 꼬마 아이가 지나가며 깡통에 동전 몇 개를 던져 넣었다. 민주는 자신의 손이 가볍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막연한 슬픔 때문이었다. 아들은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는데 자신의 믿음 때문에 상처받고 있었다. 그리고 아들에게 좋은 것을 믿으라고 가르쳤던 그 자신이 이제 그 믿음을 깨뜨려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섰다. 도구를 챙겼다. 서두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저 오늘 밤이 전환점이 될 것이고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을 것임을 알 뿐이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벨이 울렸다. 분장사 친구가 안부를 묻는 전화였다. 그는 딱 한마디만 대답했다. 충분히 봤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방으로 들어가 낡은 서랍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다. 상자 안에는 굽이 다른 구두 한 켤레가 들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그가 길가에서 살던 30여 년 전 마지막으로 닦았던 구두였다. 그리고 이제 그 과거가 다시 한번 아들의 미래를 구할 유일한 무기가 되었다. 다음 날 민주는 평소처럼 늦잠을 자지 않았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그는 이미 서재에 있었다. 벽걸이 달력 앞에 앉아 다음 주 토요일에 붉은 동그라미를 쳤다. 그 아래에는 검은 펜으로 딱 한 줄을 적었다. 상견례. 아들이 유진이 상견례를 일찍 하고 싶어 한다며 문자를 보냈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는 그저 좋다. 라고 답했다. 마침표도 물음표도 없이. 그의 동의에 아들은 얼굴이 환해졌다. 아들은 식당을 예약하고 꽃을 주문하고 예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아름다운 사랑이 완벽한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민주는 달랐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궤도를 벗어났다. 그날 유진의 말을 들었던 순간부터 추측할 필요도 변명할 이유도 없었다. 유진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말하는 방식,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이용할 기회로 보는 방식만 들어도 그는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를 가장 불쾌하게 만든 것은 거짓됨이 아니라 경멸감이었다. 그날 오후 그는 집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강씨 아주머니를 따로 불렀다. 그는 격식을 갖추되 사치스럽지 않은 만찬을 준비하라고 요청했다. 진수성찬은 필요 없었다. 그저 손님에게 존중을 표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면 충분했다. 강 씨는 고개만 끄덕였다. 이 집에서 수십 년 일하면서 그녀는 민준이 명확한 이유 없이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상견례 날이 다가오자 민주는 거실과 식당 구역의 모든 녹음 장비와 CCTV를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할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진실의 일부를 보존하기 위해서였다. 토요일 아침, 그는 잠에서 깨어 어두운 색의 단순한 양복을 입었다. 넥타이도 장신구도 없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고 얼굴은 엄숙했지만 차갑지는 않았다. 거울 속에서 그는 1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수많은 풍파 속에서 이성으로 거대한 제국을 지켜야 했던 남자의 모습이었다.
정확히 저녁 6시 아들의 차가 대문 앞에 멈췄다. 문이 열리고 유진이 먼저 내렸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안고 있었다. 아들이 뒤따라 내렸다. 마치 연인을 결혼식장으로 이끄는 듯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와 긴 복도를 지나 거실로 향했다. 모든 것이 조용해서 나무 바닥에 발이 닿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유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두 손으로 선물을 건넸다. 마른 예에 바르고 눈빛에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민주는 선물을 받아 옆에 두고 두 사람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식사는 그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었다. 좋은 말과 칭찬뿐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일, 과거,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미리 연습한 듯 틀림이 없었다. 아들은 옆에 앉아 가끔 몇 마디 거들었고 눈은 연인에게서 떼지 못했다. 민주는 조용히 앉아 가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유진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음식이 거의 다 떨어졌을 때 그는 물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물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다고 들었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약간 낮췄다. 그녀는 10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이야기, 변두리 낡은 집 이야기, 할머니와 서로 의지하며 힘겹게 살았던 세월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야기는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일정한 톤으로 흘러나왔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그녀가 말하지 않은 것이 그녀가 말한 것보다 더 많게 느껴졌다. 분위기가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그는 옷옷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다. 두 젊은이는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길모퉁이에 앉아있는 늙은 구두닦기의 모습이었다. 얼굴은 숙이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헝겊을 들고 이름 모를 손님의 구두를 닦고 있었다. 이 사람 본 적 있나? 민준이 물었다. 유진은 약간 흠칫했다. 그녀의 시선은 사진에서 민준의 얼굴로 아주 빠르게 움직였다. 그 순간 그는 기다렸던 것을 보았다. 당황함. 그는 그녀가 대답할 틈을 주지 않았다. 그는 이어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열었다. 각 단어, 각 문장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편집된 파일이었다. 유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부인할 수 없었다. 그 아버지는 늙어서 오래 못 살 것 같고 결혼만 하면 다 내 거 되는 거지 뭐. 사랑은 하지. 근데 돈도 사랑해야지. 방 안은 침묵에 잠겼다. 아들은 옆에 앉은 여자를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다. 그녀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목소리로 방금 흘러나온 말을 지울 수 있는 말은 없었다.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들고 숨을 크게 내쉬더니 옅은 미소를 지었다. 네, 맞아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왜 아버님께서 저를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민주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아들에게 했던 말을 반복했다. 어떤 것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만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단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자리를 떴다. 유진은 남겨졌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고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 상견례는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다. 그리고 진실은 방금 모습을 드러냈다. 그날 밤 민주는 저녁을 먹지 않았다. 서재로 돌아온 후 문을 잠그고 불을 껐다. 오직 책상 위 스탠드 불빛 하나만이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비추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그와 세상을 떠난 아내, 그리고 어릴 적 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이는 부모님 사이에 앉아 값싼 나무 장난감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의자를 돌려 책상 앞에 앉았다. 앞에는 예전에 아내에게 썼던 손편지들이 담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종이는 누렇게 변했고 잉크는 번져 있었다. 거의 마지막 편지 중 하나에 그는 이렇게 썼었다. 내가 겪었던 것처럼 아이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할게. 이제 바로 그 풍족한 삶이 아들을 달콤한 함정 앞에 서게 만들었다. 아들은 잘못하지 않았다. 약하지도 않았다. 단지 진짜와 가짜, 진심 어린 눈빛과 연기하는 눈빛을 구별할 만큼 경험이 부족했을 뿐이었다.
자정이 거의 다 되어 아들이 집에 돌아왔다. 서재문이 열려 있었고 불빛이 복도로 새어나왔다. 민주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다. 눈빛은 더 이상 긴장되지 않았고 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들이 들어섰다. 마치 꿈에서 막 깨어나 잡아뜯긴 듯 멍한 표정이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서 있다가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잠시 후 아들이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아버지.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민주는 아들을 보지 않고 천천히 말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일을 겪는단다. 중요한 것은 제때 멈출 줄 아는 것이지. 처음에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저를 믿지 않으시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믿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녹음 파일을 듣고 나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남자가 감정에 눈이 멀어보지 않았겠느냐. 하지만 문제는 속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후에 그 속임수에서 벗어날 용기가 있느냐는 것이지. 아버지도 예전에 아주 가난한 여자를 사랑했었단다.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학에 다니면서도 제대로 된 신발 한 켤레 없을 정도로 가난했지. 아버지는 그녀를 가엾게 여겼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나이 많은 남자에게서 돈 봉투를 받는 것을 보았다. 내가 묻자 그녀는 말했지. 난 현실을 선택해요. 아들은 놀라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민주는 젊은 시절 연애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그때 아버지는 생각했지. 만약 내가 가난하지 않았다면 그녀가 나를 선택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러다 내 어머니를 만났다. 아버지가 가진 것에 상관없이 단지 아버지가 정직하게 사는 것만을 바랐던 여자였지. 진정한 사랑이란 그런 거란다.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곁에 있어주는 방식에서 오는 것이지. 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잠시 후 그가 작게 말했다. 그녀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까요? 아버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너는 진실을 알았고 진실이 드러난 이상 모든 약속은 더 이상 가치가 없기 때문이지.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강 씨를 불러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라고 했다. 부자는 함께 식사했다. 말은 많지 않았다. 식사 후 그는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아들을 서재로 불렀다. 방은 오래된 나무와 책 냄새로 가득했고 조용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것들이었다. 그는 상자 뚜껑을 열어 낡은 가죽 구두와 온전한 구두 닦기 도구 세트를 꺼냈다. 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이것이 아버지를 초년에 먹여 살린 것들이다. 매일 아버지는 사거리에 앉아 사람들이 멈춰주기를 바랐지. 때로는 반나절 동안 구두 한 켤레만 닦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절이 아버지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구두를 닦지 않더라도 고개 숙여 친절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사람이 돈을 던지면서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보다 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들은 구두를 집어들어 밑창을 뒤집어 보았다. 아래에는 칼로 새긴 듯한 희미한 두 글자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남 1992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누가 연기하고 있는지 알아챌 수 있었던 거다. 아버지는 그녀를 탓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 인생을 진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걸게 둘 수는 없었다. 그날 점심, 민주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유진의 목소리가 더 이상 부드럽지 않게 들려왔다. 그녀는 설명할 기회를 줄 수 있냐고 물었다.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 대답했다. 내가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거짓말 때문에 설명을 해야 하는 아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단다. 같은 날 오후, 회사 변호사가 전화해서 민준이 다른 사람을 모욕하기 위해 개인적인 수법을 사용했다는 소문이 외부로 퍼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 여성 커뮤니티 게시판에 익명의 계정이 부유하고 엄격하며 가난한 사람을 경멸하는 아버지가 미래의 며느리를 몰래 감시하며
시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민주는 그저 웃었다. 그는 진실하지 않은 사람의 가면을 벗기는 대가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걱정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녹음 파일이 있었다. 카메라 영상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결국 스스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짧은 손편지를 썼다. 단 몇 줄이었다. 아들아, 진실을 받아들여줘서 고맙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건물을 짓는지는 내가 세상의 굳건히 서도록 돕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단다. 그는 편지를 접어 낡은 구두 옆 나무 상자에 넣었다. 뚜껑을 조용히 닫았다. 그리고 여러 밤 만에 처음으로 그는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잤다. 다음 날 민주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아들이 이미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눈빛은 확고했다. 서두 없이 그는 딱 한마디만 했다. 아버지, 이 일을 제대로 끝내고 싶어요. 민주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젖지도 않았다. 그는 아들이 단 며칠 만에 더 성장했다는 것을 알았다. 속임수로 인한 상처가 더 이상 그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온전한 자존심으로 일어서는 법을 알게 만들었다. 이른 오후 유진이 짧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아버님과 오빠를 만나고 싶어요. 아들이 메시지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미리 말했다. 집에서만 만나거라.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그녀를 며느리로 맞이하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 그날 오후 가벼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유진이 도착했다. 단정한 옷차림에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다. 눈물도 없었고 예전 같은 부드러운 말투도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과 아들 맞은편에 앉았다. 손은 테이블 위에 놓았고 눈빛은 피하지 않았다. 변명할 생각은 없어요. 그녀가 시작했다. 아버님께서 실망하실 권리가 있고 오빠가 화낼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그 통화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잘못이에요. 하지만 저는 돈만 아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민주는 침묵했다. 저는 아무것도 없이 자라서 항상 풍족한 삶을 꿈꿨어요. 오빠를 만났을 때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난한 과거에서 벗어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재산에 대해 생각했던 것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 것이 아닌 것을 누구에게서 빼앗으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들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현실적인 생각이 감정을 앞서게 둔 것은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함께했던 시간들은 연기가 아니었어요. 감정은 진짜였어요. 오빠 때문에 변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처마 밖에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유진은 일어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건 그날 쓴 편지예요.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몰랐지만 오늘 다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용서를 바라지는 않아요. 단지 제 아내의 진짜 모습으로 인정받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등을 돌려 문 밖으로 나갔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고 아무도 다시 부르지 않았다. 문이 닫히자 민주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안에는 단정한 글씨로 쓴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서 팥빙수를 팔며 살았던 어린 시절, 학비를 내지 못했던 날들, 처음으로 레스토랑에 초대받아 나이프와 포크 사용법을 아는 척해야 했던 일에 대해 썼다. 편지에는 사과는 없었다. 단지 두려움과 솔직한 고백만이 있었다. 그녀는 쉬운 삶을 거부할 용기가 없었지만 한 사람을 평생 속일 만큼 잔인하지도 못했다. 민주는 편지를 접어 옆에 두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가 서재에 들어갔을 때 아들은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다. 눈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생각에는 그녀가 진실을 말한 것 같아요? 아들이 물었다. 절반은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대답했다. 나머지 절반은 내가 스스로 느껴야 할 부분이다. 누구도 내 감정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단다.
아들은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는 단둘뿐이었다. 분위기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충분히 가볍지도 않았다. 식사 후 민주는 찬장에서 낡은 서류 파일을 꺼내 아들에게 건넸다. 이건 회사 설립 첫 해부터의 서류다. 한번 읽어보거라. 자랑하려고 보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세워진 것은 믿음을 잘못된 곳에 두면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아들은 서류를 받아 들고 침묵했다. 잠시 후 그가 물었다. 만약 그녀가 돌아온다면 아버지는 막으실 건가요? 아니, 민준이 대답했다.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다시 선택한다면 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깨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찍 일어났다. 집 뒤뜰을 산책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채소를 심었던 곳이었다. 비 온 뒤 젖은 흙냄새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당 구석에 늙은 유자나무를 바라보았다. 예전에 그가 해먹을 걸고 매일 오후 누워있던 곳이었다. 아들이 등 뒤로 다가왔다. 손에는 어젯밤의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다. 읽었어요.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가 왜 이 모든 일을 하셨는지 이해해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지금은 감사해요.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스스로 걷고 싶어요. 넘어져도 아버지가 항상 뒤에 계시다는 것만 알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이 전수되었음을 알았다. 그날 오후 그는 서재를 정리했다. 낡은 책 더미 사이에서 모서리가 다른 가죽 수첩을 발견했다. 안에는 건설 기술을 배우던 시절의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첫 페이지에는 희미한 글씨가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뢰받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는 그 글꼴을 몇 번이고 읽다가 조용히 수첩을 제자리에 다시 놓았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시작이 성숙함과 믿음으로 조용히 쓰이고 있음을 알았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쉽게 잃어버리지 않을 믿음으로. 일요일 아침, 민주는 법률 사무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비서의 목소리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퍼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익명의 글쓴이가 글을 모호하지만 암시적인 단어들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부유한 아버지가 미래의 며느리를 모욕하고 변태적인 수법으로 감시하며 시험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침묵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론에 대응해야 할까요? 그는 단지 아직 필요 없다. 진실은 서두를 필요가 없지 라고 말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노트북을 열어 직접 그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이야기는 전적으로 유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각색되어 있었다. 구체적인 이름은 없었지만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의 집안 이야기임을 알 수 있었다. 글 속에서 그녀는 진실하고 연인의 가족에게 무시당했으며 부유한 남자가 가난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고안해낸 잔인한 시험의 희생자였다. 아래에는 몇몇 계정이 공감을 표했고 다른 이들은 의심했다. 민주는 의자의 등을 기댔다. 화나지도 놀라지도 않았다. 그는 자존심이 상처받았을 때 사람들이 역공격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이해했다. 그리고 유진에게는 소셜미디어가 가장 빠른 무기였다. 그녀는 더 이상 직접 대면할 면목이 없었지만 특히 주변 관계 속에서 이미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가족의 오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상대방 남자는 이야기를 듣고는 가볍게 웃었다. 애송이가 공격적인 글을 쓰면서 카메라와 녹음 파일이 아직 있다는 걸 잊었군요. 민주는 소송을 요구하지도 반박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단지 모든 것이 제자리에 보관되어 필요할 때 한 번에 제시하기에 충분하기를 바랐다. 같은 날 저녁, 아들이 늦게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물었다. 아버지, 그 글 읽으셨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그녀에게 전화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만뒀어요.
민주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가 물었다. 왜 그만두었니?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더 이상 연민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대답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은 감정과 가치 사이의 경계를 이해하게 된 것이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믿을 사람은 증명이 필요 없고 믿지 않을 사람은 증명해도 소용없으니까요. 민주는 아들을 돌아보았다.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내가 그걸 이해했다니 다행이다. 나머지는 아버지가 처리하마. 다음 날 그는 비서에게 모든 이미지, 녹음 파일, 레스토랑 카메라 영상, 약속 일지 등을 포함한 완전한 기록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모든 것을 명확한 하나의 파일로 엮었다. 공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해두기 위해서였다. 그의 인생은 오해받는 것에 너무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왜곡된 이야기를 위해 그의 가족의 명예를 이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었다. 일주일 후 그 글은 점차 잠잠해졌다. 더 이상 많이 공유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도 없었다. 아마도 여론은 정말 잘못했다면 아무도 영원히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의 가족 측에서 반박하지 않자 사람들은 처음 글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여론은 결국 아무도 오랫동안 붙잡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날 아침 민주는 가벼운 마음으로 잠에서 깼다. 모든 일이 끝나서가 아니라 그가 가장 중요한 것, 즉 아들의 분별력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어떤 위기든 아들이 인격과 이성을 유지한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길이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아들과 함께 오래된 동네 백반집에 갔다. 예전에 어릴 적 주말마다 아들을 데리고 갔던 곳이었다. 주인 할머니는 여전히 그들을 기억했고 10년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내주었다. 밥, 김치찌개, 몇 가지 반찬. 식사를 마치고 부자는 잠시 더 앉아 있었다. 아들이 문득 말했다. 아버지, 만약 그날 아버지가 그녀를 시험하지 않으시고 제가 결혼 후에 스스로 알게 되었다면 아마 저는 다시 일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진실은 일찍 발견할수록 덜 고통스러운 법이다. 조금만 늦었어도 되돌릴 수 없었을 테지. 아들은 먼 곳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그때의 제 자신이 불쌍해요. 너무 순진했어요. 불쌍해하지 마라. 감사해야지. 민준이 대답했다. 바로 그 시절에 내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누구를 지켜야 하고 누구를 놓아야 하는지 이해하게 된 것이니. 부자가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지고 있었다. 민주는 검은 철제 대문 뒤에 큰 집을 돌아보았다. 그곳은 한때 며느리를 위한 집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더 이상 기대도 아쉬움도 없었다. 그는 만약 집에 한 사람을 더 들여야 한다면 그 보금자리의 벽돌 하나하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겉모습 때문만이 아니라 매일 쌓아온 사랑 때문에.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람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그날 밤 그는 휴대폰을 열어 저장했던 모든 녹음 파일과 사진을 삭제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이야기는 그에게 충분히 끝났다. 다른 사람의 목숨 바람에 날려 보내기로 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민주는 서재를 다시 정리하기로 했다. 낡은 책 더미들을 하나씩 내려 먼지를 닦고 높은 책장에 가지런히 다시 꽂았다. 가장 높은 선반에서 그는 수년간 소중히 보관해온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그 상자에는 낡은 구두, 구두 닦기 도구 세트,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의 흑백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그는 상자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열었다. 구두는 뒤꿈치 부분이 해진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가죽 표면은 약간 곰팡이가 슬었지만 여전히 수작업으로 꿰맨 흔적이 선명했다. 옆에 도구 세트, 금이 간 구두약통, 뻣뻣한 솔, 색바랜 헝겊. 모든 것이 그가 누구에게도, 심지어 아들에게도 온전히 말하지 않았던 과거의 증거였다. 그날 밤, 그는 아들을 서재로 불렀다. 방은 조용했고
스탠드 불빛은 맞은편에 앉은 사람의 얼굴을 비추기에 충분했다. 그는 상자를 아들 쪽으로 밀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이 상자를 열고 잠시 침묵했다. 잠시 후 그가 물었다. 아버지 것이에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는 이 일을 그만둘까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 구두를 다시 볼 때마다 내가 왜 시작했는지 기억해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길가에서 구두를 닦던 꼬마였을 때 단지 국밥 한 그릇 값보다 싸게 구두를 닦아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호통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아들은 구두를 집어들어 밑창을 뒤집었다. 다른 가죽 아래에는 여전히 서툴게 새겨진 글씨가 남아있었다. 남 1992분. 이 이야기를 전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동정심으로 가득 찬 시선 속에서 자라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너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모든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이해해야 한다. 아들은 침묵하며 똑바로 앉았다. 눈빛은 더 이상 놀라움이 아니라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남대문 시장 처마 밑에서 잠을 잤다. 매일 아침 먼지가 너무 두껍게 쌓여서 구두를 다시 닦아야 했지. 어떤 날은 반나절 동안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단 한 푼 구걸한 적이 없다. 단지 사람들이 앉아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기만 바랐다. 그러던 중 한옥감 장사꾼 손님이 들렀다. 그는 나에게 말했지. 내가 더러워서 구두 닦는 줄 아나? 내가 예에 바르기 때문에 닦는 거야. 나중에 내가 공장을 열었을 때 그분이 나에게 첫 자본금을 빌려주셨다. 이자도 조건도 없이. 단지 자신의 구두에 묻은 얼룩 하나하나를 고개 숙여 닦던 어린아이를 기억했기 때문이지. 아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이야기는 충분히 완전했다. 잠시 후 민주는 일어나 구석에 작은 책장을 당겼다. 그는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199X년 서울시에서 이동식 구두닦기 영업 허가를 신청한 서류 사본이었다. 신청인 김민준. 주소 일정 거주지 없음. 그는 서류를 아들에게 건네며 천천히 말했다. 만약 언젠가 내가 길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이 주소 항목에 적힌 이름을 다시 읽어보거라. 아들은 서류를 접어 옷옷 주머니에 넣었다. 이유를 묻지도 감사하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단지 침묵했지만 눈빛에는 성숙함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민주는 나무 상자를 아들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간직하거라. 그가 말했다. 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저녁에 부자는 평소처럼 함께 식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거리가 없었다. 엄격한 아버지와 젊은 청년의 모습은 사라지고 단지 두 남자가 조용히 앉아 각자의 방식으로 배운 교훈을 나누고 있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민주는 아들 방에 들렀다. 나무 상자가 노트북과 영어 공부책 옆 책상 위에 단정하게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상자 뚜껑 위에는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손글씨였다. 아버지가 가졌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극복했던 것. 민주는 메모지를 바라보며 잠시 가만히 서 있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었다. 이것만으로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정원으로 나갔다. 날씨는 시원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심었던 유자나무와 오디나무에는 이제 열매가 맺혀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예전에 첫 열매를 딸 때마다 웃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의 목소리가 여전히 맴도는 듯했다. 직접 심어야 소중한 줄 알지. 그는 나무 그늘 아래 돌 의자에 앉았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었다. 휴대폰도 신문도 없었다. 오직 새소리와 어제 내린 비 뒤에 젖은 풀 냄새뿐이었다. 잠시 후 아들이 정원으로 나왔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다. 잘 잤니? 그가 물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께서 사거리에서 구두 닦는 꿈을 꿨어요. 정말로 거기 앉아 있었지. 민준이 웃었다. 저는
제가 만약 그랬다면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들이 말했다. 민주는 먼 곳을 바라보았다. 견디느냐 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싶은지 아닌지다. 두 남자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모든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미 이야기되었다. 민준이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단 한 줄이었다.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는 읽고 나서 답장하지 않고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인생의 교훈은 일단 배우고 나면 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없었다. 월요일 아침, 민주는 아직 어스름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마당으로 나섰다. 집 뒤 유자나무에서 열매 몇 개가 땅에 떨어져 있었다. 달콤하고 은은한 향기가 공기 중에 퍼졌다. 그는 대나무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면서 지난 날들을 생각했다. 모든 일이 바로 어제 일어난 것 같았지만 그의 마음은 마치 한 계절이 지난 것처럼 가벼워져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인생을 스쳐 지나간 얼굴들이 떠올랐다. 담보 없이 자금을 빌려준 남자, 그가 채식하는 것을 알고 항상 달걀을 더 얹어주던 식당 아주머니, 돈이 없어 창고에서 잠을 자던 젊은 미장이, 모두가 무언가를 남겼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친절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을 때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선택했던 그들의 태도였다. 그날 아침, 민주는 밥과 김치, 그리고 간단한 나물국으로 식사했다. 가난해서가 아니라 옛날의 맛을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식사를 마치고 그는 서재로 올라가 책상 앞에 앉았다. 그는 수첩을 펴고 마치 자신에게 쓰듯 천천히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갔다. 만약 그날 아버지가 모른 척하는 길을 택했다면 오늘 너는 가짜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만약 아버지가 구두 닦기가 아니었다면 번쩍이는 겉모습 뒤의 거짓됨을 알아챌 만큼 예민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내가 상처받지 않았다면 아마 너는 진정한 친절함이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점심때쯤 그는 오랜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근처 도시에서 목공소를 운영하는 이 씨 친구였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하지 못했다. 이 씨는 안부를 몇 마디 묻더니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아들 이야기 들었네. 인터넷도 봤고. 하지만 난 자네를 믿네. 내가 다른 사람 발밑에서 구두를 닦으면서도 아이에게 인사할 때는 고개를 들었던 자네를 봤으니까. 민주는 가볍게 웃었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말이 필요 없었다. 그날 오후 그는 아들을 발코니로 불렀다. 하늘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옅은 구름이 푸른 하늘 위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발코니 아래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다. 아내의 발걸음이 닿았던 곳은 이제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다. 그가 말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지만 내가 이 회사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자산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각 직원, 각 고객, 그리고 낡은 신발을 신고 문으로 들어서는 낯선 사람 하나하나를 대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만 물려줄 것이다. 아들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민주는 작은 서랍장을 열었다. 안에는 그가 구두 닦기 시절에 사용했던 낡은 가죽 지갑이 있었다. 그는 낡고해진 1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다. 지폐 가장자리에는 검은 잉크 자국이 있었다. 그가 손님에게서 받은 첫 번째 돈이었고 그 손님은 떠나기 전에 그의 이름을 물어본 첫 번째 사람이었다. 그는 그것을 30년 동안 간직해왔다. 그는 지폐를 작은 나무 액자에 넣어 서재 책상 맞은편 벽에 걸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가 고개를 들 때마다 그것을 볼 수 있었다. 마치 하나의 알림처럼. 다음 주 민주는 아들을 데리고 전라도 시골의 본가로 갔다. 개울가 옆에 작은 집은 낡았고 기와 몇 장은 깨졌지만 정원은 여전히 푸르고 키 큰 나무는 여전히 서 있었다. 아들은 이곳에 와본 적이 없었고 이야기로만 들었을 뿐이었다. 이제야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민주는 아들을 집 뒤편으로 데리고 갔다. 그가 17살 때 채소를 심기 위해 땅을 일궜던 곳이었다.
여기가 아버지의 침대였단다. 그가 옆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여기가 빗물바다 목욕하던 곳이지. 아들은 말없이 서 있었다. 내가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가 말했다. 단지 누구나 작은 시작점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내가 이해하기를 바랄 뿐이다. 문제는 출발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계속 나아가느냐는 것이지. 돌아오는 길의 부자는 말이 많지 않았다. 단지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소리와 창문 틈으로 바람이 휘도는 소리뿐이었다. 민주는 눈을 감고 의자의 등을 기댔다. 잠들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평온했다. 차가 대문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지고 있었다. 아들이 문을 열고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아버지, 그가 말했다.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자선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어요. 제 이름으로 직접 기금을 모아서요. 회사 이름은 사용하지 않고요. 민주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했다. 그것이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이었다. 주말 저녁, 민주는 차를 끓여 마당에 나와 앉았다. 불도 켜지 않고 달빛만 있었다. 그는 천천히 차를 마시고 수첩에 적었다. 어떤 교훈은 말로 가르칠 수 없다. 삶이 상처로, 상실로, 바로 그 진실로 가르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하지만 운이 좋다면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그저 옆에 서 있다가 상대방이 넘어졌을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마지막 페이지가 닫혔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차를 더 따랐다. 마당 구석에는 낡은 구두가 여전히 상자 안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마치 먼지 쌓인 그 시절의 거리를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하나의 여정이다. 어떤 이는 빛 속을 걷고 어떤 이는 어둠 속에서 비틀거린다. 하지만 진정한 빛은 등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방식에 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나쁘게 대할 때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대하지 않도록 사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모든 것을 잃었을 때조차도 친절함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간직하는 것으로 남겨두는 것.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소박하지만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진실을 찾아 나선 한 아버지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는 법을 배우고 삶의 가치를 지키며 다음 세대에게 친절함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익숙하지만 결코 낡지 않은 교훈입니다. 진실함과 인자함은 어떤 상황에서든 각 개인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에게 진실하고 마음과 분별력으로 사람을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에 저희와 함께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가치를 전파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